안녕하세요. 어디에 써서 제 답답한 마음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여기 적어봅니다.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두서없이 적어가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30대 여자고요. 남편이 나이가 좀 많아서 연애한 지 6개월 만에 빨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결혼한 지 1년 3개월 정도 되었어요. 지금 사는 집은 경기도 모처에 있는 구축 아파트예요. 30년은 좋게 된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바로 아랫집이 시댁이고요. 정말 특이하죠? 저희 결혼하기 3년 정도 전에 시어머니가 윗집을 매매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부동산 차익을 얻으려고 재테크 삼아 사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전세로 돌리시다가 저희가 결혼 자금이 넉넉치 않으니 그 집에서 살게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시댁과 이렇게 가까이서 사는 거 고민하지 않았냐고요? 저희 시어머니 결혼 전에 정말 쿨하시고 지적이셨어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셨고요. 남편이 나이가 많아 시부모님 나이대가 높으신 편이에요. 두 분 다 7순이 넘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일절 보수적인 말씀도 없으셨고요. 간섭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할 때도 예단 예물에 관해 일체 언급 없으셨고 지금 사는 집도 그냥 편하게 살다가 와서 돈 모으면 알아서 나가라고 하셨어요. 저희 신혼집에 잘 찾아오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시어머니 정말 잘 만났다고 생각하면서 늘 존경해 왔었어요.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낀 건 1년 정도 전부터입니다. 어느 날 제가 출근을 하려고 집을 나섰다가 회사 팀 프로젝트의 중요한 서류를 안방 화장대에 놓고 온 게 생각나서 부랴부랴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 도어락 비번을 치고 들어왔는데 안방 쪽에서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가 싶기도 했지만 바쁜 시간이라 서류만 찾고 나가려고 하는데 안방 북박이장 문이 조금 열려 있더라고요. 전 분명히 닫고 나온 것 같은데 이웃집 소리인가 싶어 그날은 그냥 잊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일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냉장고에 남편 홍삼 액기스를 늘 보관하는 박스가 있는데 아침까지만 해도 텅텅 비어 있던 게 확실했거든요. 그런데 그 통에 홍삼 액기스가 빼곡히 채워져 있던 적이 있어요. 남편한테 카톡해서 혹시 당신이 채워 넣었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채워놓고 정신이 없었나 싶었네요. 그리고 분명히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나갔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 수면대에 흙 같은 게 묻어있던 적도 있었어요. 뭐지? 천장에서 떨어졌나? 하고 천장을 살핀 적도 있네요. 뿐만 아니라 제가 남편이랑 크게 싸운 날이 있었는데요. 이유는 저와 남편이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날 남편이 저와의 약속을 어기고 임신 준비하느라 먹던 엽산약도 빼먹고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걸 발견해서였어요. 그래서 저도 아기를 갖지 않겠다고 화를 내고 남편이랑 냉전을 이어가던 날들이었어요. 시부모님은 당연히 이 사실을 모르셨죠. 저희가 앞에서 티를 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꾸 문에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걸어놓고 가시기도 하고 어느 날은 문 앞에 꽃까지 두고 가시더라고요.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풀라며. 어떻게 아신 거지? 했지만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 그냥 넘어갔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씻고 나와서 속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제 속옷 정리함이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늘 입기 편안한 속옷들을 제일 앞에 정리해두고 이벤트 때나 조금 특별한 날 입는 살짝 야한 속옷들을 맨 뒤에 정리해 놓는데요. 그날 야한 속옷들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당연히 남편이 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거 당신이 그랬냐고, 왜 그러냐고, 미안하단 말을 이런 식으로 하냐고 뭐라 화를 냈더니 남편이 도리어 더 화를 내면서 본인은 정말 모르는 일이다. 내가 변태도 아니고 그런 짓을 왜 하냐고 하더라고요. 정말 모르는 눈치여서 이상하다 생각을 하다가 일전에 집에 자꾸 이상한 일들이 있던 것에 비로소 의문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혹시 집 비번을 아시고 드나드시나 생각을 했네요. 그날 바로 현관 도어락 비번을 바꿔버렸습니다. 이제는 이상한 일이 없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거실에 제가 몬스테라를 하나 키우고 있는데 햇빛 잘 들으라고 조금 옮겨둔 저만 아는 각도가 있어요. 그 각도에서 거의 45도는 엇나가 있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누가 집에 드나드는 거다 확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그게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죠. 심증으로는 아무런 대책을 못 세울 것 같아 집에 CCTV를 설치했어요. 정말 누가 봐도 못 찾을 만한 곳에 CCTV를 숨겨두었습니다. 남편도 믿지 못해서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틈날 때마다 스마트폰 어플로 CCTV에 접속해 살펴보곤 했어요. 며칠이 지났을까 아무 일도 없길래 긴장이 느슨해져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날도 계속 안 보다가 점심 먹고 나서 한번 생각이 나서 어플에 접속해서 집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 집에 시어머니가 계시는 거예요. 냉장고도 한번 열어보시고 거실에 있는 TV 다이 서랍도 열어서 한참을 보시더니 안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오후 내내 지켜봤는데 결국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날 달려가듯 집으로 가서 집을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건 없었어요. 대체 언제 나가신 건진 모르겠지만 한번 제대로 살펴봐야겠다 싶어서 이번엔 CCTV를 안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저녁 먹으러 오라며 저희를 호출하셨는데 CCTV에 찍힌 어머님이 자꾸 생각이 나 기분이 너무 상해서 남편만 가라고 하고 저는 아픈 척을 했어요. 솔직히 너무 소름 돋잖아요. 아무리 아들네 집이라지만 들어온 흔적도 없이 그동안 집을 드나드셨던 게. 그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저희 집을 내내 살펴봤어요.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붙박이장 문이 열리더니 시어머니가 나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붙박이장에서 사람이 나오지? 놀라움도 잠시. 시어머니는 늘 그래왔던 것처럼 편안하게 나오셔서 거실로 나가셨어요. 그 이유는 사각지대라 보이지 않아 모르겠네요. 1시간쯤 후 시어머니가 다시 화면에 잡히더니 붙박이장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화면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긴 했거든요. 붙박이장이 너무 오래되어서 저희가 신혼집으로 들어갈 때 이거 철거하고 싶다고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엄청 놀라시면서 이게 있어야 집이 잘 팔린다고 요즘 붙박이장 없는 집은 인기가 없다고 하시며 횡설수설 저희를 말리신 적이 있어요. 어차피 저희 집도 아니고 시부모님 부동산이니 저희가 더 무슨 말을 할 순 없었죠. 그리고 붙박이장에는 너무 무거운 물건이나 이불을 겹겹이 쌓아두면 곰팡이가 쓸어버린다시며 너희들이 관리를 잘해야 다음에 집을 잘 판다고 신신당부를 하셔서 붙박이장 구석에는 여름 이불 2-3개만 두곤 했어요. 시어머니가 가끔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쪽에 곰팡이가 잘 드니 관리 잘하고 있냐고 물으시곤 했어요. 그 기억이 나면서 붙박이장에 뭔가 있다고 확신하게 된 거죠. 그날 회사에서 무슨 정신으로 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퇴근하자마자 집에 달려가서 붙박이장부터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름 이불 쌓아놓은 걸 치웠죠. 예전엔 몰랐는데 바닥이 좀 이상하네요. 스마트폰 후레쉬로 비춰보니 세상에 문이 있었습니다. 소름이 끼쳐서 열어볼 생각도 못하고 남편에게 바로 전화해서 집에 문제가 있으니 빨리 오라고 소리쳤어요.
달려오듯 집으로 온 남편에게 당장 안방 북박이장을 열어보라고 했어요. 남편이 안을 살펴보더니 무슨 문제냐고, 바퀴벌레라도 나왔냐고 묻길래 제가 바닥에 문이 있다고 하니 그제서야 소리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저보고 도리어 묻길래 당신이 그 문 열어보라고 했어요. 남편이 문을 천천히 열자 밑에 사다리가 이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남편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여기 왜 사다리가 있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다리 타고 내려가 보라고 했어요. 무서워하는 남편에게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 시댁이잖아 라고 소리치니 그제서야 뭔가 깨달은 듯한 남편 얼굴. 남편이 내려가니 시댁 안방 북박이장이랑 이어져 있더라고요. 그 문을 열자마자 시댁 안방에서 들리는 시부모님 소리. 아니 네가 어떻게? 저는 그 북박이장으로 내려가는 게 너무 소름이 끼쳐서 현관문으로 나가 시댁의 벨을 누르고 들어갔네요. 저를 보시자마자 어머님은 얼굴이 빨개지셔선 제대로 절 보지도 못하시고 안절부절하셨어요. 이야기나 들어보자 싶어서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초지종을 여쭤봤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님이 사시기 전부터 위아래 뚫려서 개조된 집이었다고 하네요. 어머님도 모르고 계약을 하셨다네요. 지금은 건축법상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때는 암암리에 간혹 그런 집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쭉 그쪽은 사용도 안 하고 있다가 저랑 결혼하기 전에 남편이 결혼 준비하던 전 여친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통로로 만들어 놓고 제대로 준비하셨던 거랍니다. 누구랑 결혼하든 일단 여기로 들어와 살게 하시고 이렇게 감시하시려던 속셈이셨죠.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저희 시어머니 너무 쿨하시고 좋으시다며 주변에 그렇게 자랑을 했네요. 이렇게 몰래 집에 들어와 제 살림 훔쳐보시고 저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판단하시면 속옷 위치도 바꿔놓으실 만큼 저희 일에 관심도 많으셨네요. 시어머니는 미안하다고 하시며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신혼 때만 조금 관리해주다 그만두려고 했었다며 고개를 들지 못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동네 창피해서 어쩌나시며 밖으로 나가버리셨네요.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고요. 남편은 정말 몰랐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은 정말 처음 봤거든요. 아무튼 그 일이 있고 나서 시댁에 연락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아무 말씀 없으세요 아직까지. 북박이장은 소름이 끼쳐서 제가 남편 보란 듯이 청테이프로 막아놨네요. 남편은 그냥 미안하다고 기분 풀리면 말하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꿈속인가 싶어요. 믿었던 시어머니한테 배신당한 기분도 들고 회사에서 일하면서 자꾸 닭살 돋고 미치겠네요. 너무 엽기적인 일이라 어디 말할 수도 없고 여기다가 올려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갈 만한 일인가요? 친정 부모님한테도 말 못했고 그나마 가장 친한 친구한테 말하니 주거 침입죄로 신고해버리라고 하는데 그건 좀 그렇고요. 어이가 없네요. 한수연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올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올라온 며느리와 시어머니 싸움 글 있죠? 제가 바로 그 당사자 며느리입니다. 그 목격담에는 댓글이 한 300개는 넘도록 무수히 달렸던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대하는 막장 며느리라고 오해하시더군요. 제가 그날 아파트 앞에서 시어머니와 왜 머리채 잡고 싸웠는지 오늘 다 밝히겠습니다. 저에게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제 여동생은 대학 졸업도 전에 주식이며 재테크에 눈이 밝아서 혼자 알바한 돈을 굴리고 굴려 목돈을 만들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돈 잘 굴린다고 하던데 제 동생은 그 중에서도 특히 영리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동생 나이 고작 26살에 넓은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고 전문직이라
본인 능력으로 대출도 싹 갚았습니다. 제 동생은 회계사이고요. 능력 좋아서 지금은 연봉 1억 5천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미혼입니다. 왜 갑자기 제 여동생 이야기를 하냐고요? 여동생과 관련해서 시어머니하고 싸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제 여동생은 경기도 모처에 이렇게 30평 중반대 아파트가 있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본론을 들어가겠습니다. 남편은 장손입니다. 저희 시댁은 친척들과의 유대관계가 엄청 끈끈합니다. 오바 조금 해서 사돈의 팔촌까지 챙기고 살 정도고, 특히 저희 시부모님은 워낙 오지랖이 넓으시다고 해야 하는지 리더십이 있다고 해야 하는지 아무튼 친척들을 아우르며 지내세요. 그 많은 친척들과 하루에도 몇 번씩 통화를 하며 인연을 깊게 유지하시고, 집안에서 트러블이 생기면 중재도 하실 정도로 꽤 영향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랑 남편 결혼하기 전에 시댁 쪽 분들 100분은 넘게 인사 다녔으니까요. 그때 한 달을 제 스케줄 다 빼놓고 시부모님 따라 인사 다니느라 너무 힘들어서 얼굴이 노래질 정도였습니다. 그땐 그저 남편이 좋았고 여자들은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저희 시댁이 좀 유별난 거였더라고요. 저희 친정에서 안 그래도 걱정 많이 하셨는데 그냥 뭐 잘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워낙 어리기도 했었고. 아니나 다를까 제사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2달에 한 번은 제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시어머니께서 맡아 하시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굳이 안 하셔도 되는 제사도 2억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촌 형님들 제사였는데 거기서 제사 지낼 형편이 안 된다고 시댁에서 그걸 끌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조금 고생스럽긴 하겠지만 다 우리 집에 복이 되지 않겠냐 하시며 그걸 다 받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당숙분들께서 저희 시부모님을 깍듯이 모시고 안부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평소에도 시댁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 제사 때마다 15분 정도는 집에 오십니다. 저는 어떻게 그 제사들을 맞았냐고요? 저도 결혼하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2달에 한 번씩 휴가 쓰면서 시댁에 전날부터 가서 음식하고 그야말로 개고생했습니다. 저는 대기업 연구원이고요. 휴가 내기 빡센 부서에 있습니다만 시댁 제사 때문에 사수한테 빌고 빌어서 겨우 휴가 냈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 제 이미지도 너무 안 좋았었고 인사 고과에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휴가를 안 내면 시어머니한테 불호령이 떨어졌었어요. 장손 며느리가 제사 준비 안 하고 뭐 하냐면서 저더러 뇌가 없다는 둥, 능력이 좋으면 다냐, 여자가 집안 돌아가는 걸 먼저 챙겨야지 쯧쯧. 말도 못하게 시집살이 당했습니다. 남편은 제 입장을 잘 헤아려 주긴 했지만 시부모님이 워낙 무서운 편이라 남편도 성인 되도록 부모님께 잡혀 사는 순한 아들이었습니다. 제 앞에선 제 편을 들어주지만 시부모님 앞에선 너무 모진 말은 못하고 어떻게든 설득은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남편이. 그러다가 제가 시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하혈을 했는데 알고 보니 유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첫 아이를 잃고 난 후 저는 한마디로 눈이 돌아버렸어요.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더는 받기 싫었거든요. 저희 남편은 친정 가면 어화둥둥 잘난 우리 사위 하면서 대접도 엄청 잘해주시는데 저는 시댁에 가면 그야말로 새로 들어온 서열 최하위 종이었습니다. 저도 나름 사회에서 연봉 높고 좋은 대학 나와 남들이 우러러보는 대기업에 입사한 건데 시댁에서는 이토록 무시당하기만 했었어요. 몰랐다는 말로 다 합리화는 안 되겠지만 제가 결혼할 때가 겨우 29살이었고 그게 벌써 15년 전이니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깨어있진 않았거든요. 인터넷을 봐도 시어머니께 잘 보이는 법 이런 게 인기 검색어에 뜨곤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첫 아이 잃고
이렇게 살진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이랑도 자주 싸우게 됐습니다. 싸웠다기보다는 일방적인 제 화였죠. 남편은 제 속마음을 전부 듣고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했고 잃은 아이에 대해서도 눈물을 펑펑 흘리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댁에 전쟁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더는 무리해가며 휴가 써가며 제일 뒷전으로 한 채 시댁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앞장서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시어머니는 뒤집어지셨습니다. 영악하고 못돼 처먹은 며느리가 착하고 순한 내 아들 홀려서 집안 다 말아먹는다며 입에 개거품을 물고 따지셨고 이럴 거면 집에 한 발자국도 들이지 말라고 하셔서 정말 1년 동안 전화도 한 통 안 드리고 명절에도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덕분인지 바로 아이가 생겼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시댁에는 안 알리려고 했는데 우연히 알게 된 남편 이종 사촌 형이 시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아들이라는 말 듣자마자 버선발로 저희 신혼집에 찾아오시며 그동안 미안했다고 제사 지내러 오라는 말은 안 할 테니 전처럼 자주 왕래하며 손자 보여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시댁이랑은 제 아들로 인해 풀게 된 거였어요. 육아휴직 내서 아이도 잘 키워냈고 복귀해서 저는 회사에 다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는 시어머니로부터 무시받지 않아도 되어서 이제야 제대로 결혼 생활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혼자 그 많은 제사를 혼자 감당하고 계셨고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혼자 동동거리며 제사 준비할 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고 그저 제가 알아서 숙이고 들어와 제사 준비 다시 돕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직도 곱지 않으셨죠. 두 분 다요. 저는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그 세월이 벌써 10년이 흘렀고 그 사이 저는 아이가 하나 더 생겨 아들 둘 맘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입지가 굳고요. 남편은 재택근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되면서 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많이 바빠졌기에 남편의 그런 상황이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아들들 라이딩 해주고 저를 외조도 해줬거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인데 몇 달 전부터 시어머니가 다시 제사 얘기를 넌지시 하시더라고요. 참고로 시댁은 1년 전에 이사를 하셨어요. 친척들끼리 돈 모아 어디 건물을 사신다고 지금 사시는 집을 팔고 평수를 좀 좁혀 외진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2달에 한 번씩 있는 제사는 여전히 크게 치르고 계셨죠. 방문하시는 손님들도 여전히 15명에서 20명은 되셨습니다. 그러시니 손님들도 저희 시댁에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집이 너무 좁으니 불편해지신 거예요. 저희 집은 34평이니 저희 집에서 제사 지내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저희 집에는 수험생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재택근무자라 집에서 계속 일을 해야만 했거든요. 손님들 오시면 반나절은 시끌시끌 할 텐데 남편 그렇게는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제사는 강요하지 않기로 하지 않으셨냐고 했더니 음식은 시어머니가 다 알아서 하실 거고 집 장소만 좀 빌려주면 된대요. 손님들 응대하기가 불편해서 그렇다고. 그리고 저희 집은 근처에 역도 있기 때문에 교통도 좋아서 저희 집에서 했으면 좋겠다면서 처음엔 넌지시 물어보시더니 나중에는 강요하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이제는 예전처럼 우유부단한 순둥이가 아니었고 이젠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박혀 있어서 저를 지키려고 단호하게 거절하더군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저한테 오기도 전에 남편이 칼같이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도 좀 줄이시라며 남편이 화를 냈는데 시아버지가 더 역정을 내시며 장손이 왜 제사를 줄이라 마라 하냐면서 지금은 네 엄마가 제사 지내지만
네 엄마 죽으면 다 네 부인이 할 거다라면서 화를 내셨고 그렇게 남편이랑 시부모님이랑 싸우게 되셨습니다. 제사가 뭔지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제 여동생 안부를 묻더군요. 제 여동생도 저희 동네랑 차로 2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는 걸 원래부터 알고 계셨거든요. 저기 사돈처녀한테 거봉을 한 박스 보내려고 하는데 주소 좀 알려줘봐. 아, 제 동생 포도 같은 거 잘 안 먹는데 그리고 혼자 살아서 과일 한 박스 같은 건 절대 안 받을 거예요. 어머님 마음은 제가 받은 걸로 칠게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도 인연 맺은 지 15년이 넘었는데 사돈처녀 한 번 안 챙긴 게 마음이 불편해서. 아니, 그럼 물어나 봐봐. 먹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 아, 네. 떨떠름하게 대답은 드렸지만 솔직히 제 동생 집 주소를 알려준다는 게 꺼림칙했어요. 그래서 알려주기 싫었는데 마침 동생한테 전화가 와서 물어봤습니다. 시어머니가 거봉 보내준다는데 혹시 받을 거냐고. 그랬더니 동생이 쿨하게 웃으며 사무실에서 나눠 먹으면 된다고, 그럼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동생 사무실 주소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선물을 어떻게 사무실로 받게 하냐며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아득바득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시더군요. 그게 뭔 상관인가 싶었는데 지금 우체국이고 당장 송장 써야 한다고 뒤에 사람들이 줄 서 있다고 저를 채근하시는 바람에 얼떨결에 알려드렸습니다. 문제는 그 일주일 뒤에 생겼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전 8시에 여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아니, 일요일 아침부터 무슨 전화? 언니, 지금 우리 집에 언니 시어머니 와 계셔. 뭐? 벌떡 일어나서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제 여동생 집에 일요일 아침 8시에 띵동 벨이 울렸답니다. 잠에서 깬 동생이 인터폰을 보는데 웬 지긋한 할머니가 계셨고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언니 시어머니라고 소개하시며 문 좀 열어달라고 했답니다. 거봉을 직접 갖고 왔으니 좀 받아보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셨고 1층 로비 동작에 서투신 탓에 제 여동생이 직접 로비로 가서 저희 시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왔다는 겁니다. 손에 거봉 한 박스를 들고요. 그렇게 거실에 지금 앉아 계시다고 하고 여동생이 방에 숨어서 저에게 다급히 전화를 했던 겁니다. 일단 내가 갈게. 기다려. 하고 제가 남편을 깨워 상황 설명하고 급하게 여동생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도 엄청 황당해 하더라고요. 여동생 집에 도착하니 거실 소파에서 커피와 과일을 대접받고 계신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여동생은 얼굴이 창백해져 있더라고요. 어머님, 왜 여기 계세요? 제 여동생 집에는 왜 오신 거예요? 언니, 사돈 어르신께서 내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싶다고 하셔. 뭐? 저도 남편도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거봉 보내려고 집 주소를 받아보니까 꽤 좋아 보이는 아파트 이름이더라고. 그래서 인터넷에 쳐보니까 글쎄 사돈처녀 집이 36평인 거야. 여자 혼자 살기 너무 넓은 거 아니야? 하시며 집을 뻔뻔하게 둘러보시더라고요. 제사는 무슨 말씀이세요? 안 그래도 사돈처녀한테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러 왔어. 제사를 좀 여기서 지낼까 해서. 어차피 네 집에서 지내야 할 제사인데 동생 집이나 네 집이나 매 한 가지지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왜 사돈처녀가 언니네 집 제사를 지내요? 여기가 교통도 좋고 경부고속도로 가까워서 어르신들 오기도 좋아. 집도 넓고 혼자 살아서 짐도 없어서 훤하고. 응? 서로 좋게 그렇게 하자. 응? 어머님, 그게 말이 되는 말씀이세요? 엄마, 지금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당장 나가자. 처제, 정말 미안해. 일요일 아침부터.
저희가 서둘러 어머님을 모시고 나가려고 하자 어머님이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니들이 지내야 할 제사 아니야. 내가 지금 동동거리며 제사 장소 알아보고 있는데 도움을 못 줄 망정 지금 너무 하잖아. 제사가 뭐 때문에 지내는 거냐? 다 니들 좋으라고, 장손 잘 되라고, 우리 손자들 잘 되라고 지내는 거 아니야 지금. 어머님, 그럼 저희가 이렇게 제사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게 그럼 조상님들 덕분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제사 때문에 저 스트레스 받아서 첫 아이도 유산했고 어머님 아버님이랑 이이도 싸워서 1년 넘게 절연했었고요. 그런데도 제사가 저희한테 이롭다고요? 어머님은 제사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뭐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못 놓고 계세요? 뭐야? 너 보자 하니까? 엄마, 솔직히 말씀해보세요. 친척들한테 대접받으니까 기분 좋아서 일부러 제사 끌어와서 다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인정받고 존중받는 거 같으세요? 어머니는 골병 드시는데? 니들 정말? 됐다. 이건 사돈처녀랑 할 얘기야. 니들은 빠져. 하시더니 어머님이 제 여동생 팔을 잡으려 하시길래 제가 다급하게 어머님을 잡고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은 소리소리 질러가며 같이 밖으로 나왔고 저희가 일단 저희 집으로 가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제사 때문에 집안 싸움 나는 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남편도 이참에 다 얘기 끝내자고 할 모양이더라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니네 집 가기 싫다며 저희 아파트 정문 다 와서 그냥 문을 열어버리셨고 놀란 저희가 다급히 차를 세워 아파트 정문에서 셋이 내렸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어린 둘째가 갑자기 없어진 저희를 찾으며 운다는 첫째 전화를 받고 급하게 집으로 들어갔고 저는 시어머니와 아파트 정문에서 다투게 되었어요. 어머님, 제 여동생 집에서 제사를 지낸다는 게 말이 되세요? 왜 말이 안 돼? 그 집 넓고 손님들 맞기도 좋은데. 아니, 대체 왜 이러세요? 시아버지도 이거 아세요? 그 양반은 몰라. 그냥 나 혼자 올라온 거야. 사돈처녀 설득해보려고. 어머님, 진짜 왜 이러세요? 아무튼 제 동생 집은 절대 안 돼요. 네가 뭔데 안 된다 그래? 네 동생, 아니 사돈처녀는 안 된단 말도 안 했는데 아직. 전화번호 줘봐. 하시며 제 스마트폰을 뺏어가려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막았는데 어머님이 분에 겨워 하시더니 마침내 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빨리 줘! 어머님, 이거 놓으세요. 아파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 망할년. 하시며 엄청난 악력으로 제 머리채를 마구 잡고 흔드시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머리채 잡히면 머리에서 우두둑 소리 납니다. 머리카락 한꺼번에 빠지는 소리요. 피부가 찢겨져 나가는 것 같고 눈물이 절로 나요. 너무 아파서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너무 아팠고 순간 수치스러운 마음에 엉엉 울게 되었어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났죠. 어머님, 이거 안 놓으시면 저도 어머님 머리채 잡을 겁니다. 셀 동안 놓으세요. 시엄이 머리채를 잡겠다고? 못 빼워먹었냐?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 둘, 셋! 셋을 외쳤는데도 어머님은 제 머리카락을 놓기는커녕 더 억세게 움켜 잡으시길래 저 역시 온 힘을 다해 어머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어구구 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시면서도 제 머리카락은 절대 안 놓으시더라고요. 저 역시 안 놓았습니다. 어차피 저희 차 블랙박스 앞에서 싸우게 되었기 때문에 싸움 전말이 다 녹화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서로 소리 지르며 싸우게 되었고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며 창문 밖으로 내다보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밖으로 나오시기도 했고요. 그때 남편이 급하게 나와 저희를 중재했어요. 저는 손바닥 정도 되는 모근에 피가 다 맺혀서 만지니 피가 묻어나더라고요. 어머님은 얼굴이 시뻘개지셔서 사람들에게 전현이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저는 씩씩거리며 시어머니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이내 서러운 마음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차에 태우고 시댁에 모셔다 드리고 오겠다며 저더러 어디 병원이라도 가보라고 했고, 저는 병원 갈 힘이 없어서 그냥 집에 가서 아이들 앞에서 애써 눈물 참으며 남편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반나절이나 있다가 오더라고요. 자기가 다 해결했다면서 다신 제사 얘기 없을 거고 당분간 왕래도 안 하기로 했다며 저더러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수척해진 얼굴로요. 저도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내 머리카락을 꽉 놓고 안 놓으셔서 나도 홧김에 같이 잡았다고 하며 우니 남편이 블랙박스 다 확인했다며 나라도 그랬을 것 같다고 저를 토닥이더군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 맘카페에 저와 시어머니 싸움 목격담이 올라와 있네요. 사건의 전말은 모르신 채 젊은 사람이 노인 머리채 같이 잡았다고 저를 욕하는 분들이 계셔서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시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었는지, 그리고 제 여동생까지 끌어들인 시어머니 얘기까진 아무도 모르셨겠죠?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싸운 겁니다. 후회되냐고요? 아니요. 남편한테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속 후련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어머니가 정상에 속하는 건지 궁금해서 여기다 한번 글을 써봅니다. 참다 못해 나름 소소하게 복수했더니 노발대발 하셔서 지금 사이가 사실상 절연 상태인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너무한 걸까요? 저는 결혼한 지 3년 됐고 지금 아주 어린 딸아이 있습니다. 동갑내기 남편과 지금은 사이 좋아요. 어머님 때문에 살짝 갈등이 있긴 했지만 오해에 다 풀려서 지금은 남편에게 큰 불만 없습니다. 남편은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전공자라 간간히 도우며 사실상 동업 관계예요. 지금은 아이 키우느라 전처럼 업무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만 가끔 새벽에 저도 일어나서 업무 보고 아이 보며 틈틈이 노트북 들여다봐야 하고 설명하긴 어렵지만 아무튼 바빠요. 젊을 때 벌어야 한다는 주의라 저도 좀 무리해가며 일을 같이 하는 편이고 남편도 지금 딱 물 들어올 때 노젓는 중이라 수입도 꽤 짭짤합니다. 각설하고 시어머니 얘기부터 할게요. 시아버님은 안 계십니다. 남편 대학생 때 사고로 돌아가셔서 시어머니만 계시고요. 사별하신 지 지금 15년 정도 되었네요. 남편이 대학생 때까지 같이 사시다가 남편 취업 때문에 잠깐 떨어져 살았고 남편이 개인 사업하게 되자 같이 사셨어요. 그때 저는 연애 중이었는데 당시 시어머니가 저한테 결혼하면 분가할 거라고 모시고 살 걱정하지 말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연애할 때만 해도 시어머니 정말 인자하고 좋으셨어요. 저희한테 터치도 안 하고 진짜 쿨하셨습니다. 남편도 본인 엄마 편하게 생각하라며 흔히 생각하는 그런 악독한 시어머니 아니라고 쉴드 치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연애하다가 결혼했어요. 결혼하면서 남편 사업이 소위 대박이 났고 결혼 첫 해 연수익이 10억 되었습니다. 살고 있던 전셋집을 매매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집을 좀 해달라고 하시더군요. 전세라도 상관없으니 저희 집 근처에 아파트를 하나 해달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사망보험금과 퇴직금 등으로 이미 꽤 많은 돈을 갖고 계셨던 터라 아파트가 작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전세로 내놓고 저희 집 근처에서 살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때 마침 저도 임신 상태였고 일하느라 입덧하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시어머니가 근처에서 살면서 밥도 해주고 좀 자주 들여다봐주겠다고 하셔서
저희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팔 걷어붙이며 부동산을 돌며 집을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떻게 우리 동 같은 라인에 전세 하나 빠진 걸 바로 잡으셔서 거기 들어온다고 하시더군요. 솔직히 어머님 혼자 사시기에 30평은 너무 넓은 것 아닌가. 생각보다 전세금으로 많이 빠지기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어머님은 여기서 2년 정도 살면서 괜찮으면 아예 갖고 있는 집 팔고 여기 사서 들어올 거다. 그리고 전세금은 너희 다시 돌려줄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라인에 살게 되었어요. 따로 살지만 거의 합가 상태였죠. 어머님은 이사 오고 그 다음 주부터 늘 아침 6시부터 저희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그때 남편은 아직 자고 있고 저는 오전에 산전 요가를 했기 때문에 늘 일어나 있는데 사실 좀 민망하더라고요. 저는 혼자 요가할 때는 편하게 하려고 속옷 안 입고 나시만 입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렇게 오셔서 별다른 것 안 하시고 그냥 소파에 앉으세요. 그리고 제가 거실에서 요가하는 걸 뚫어지게 보시는 거예요. 요가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작하면 땀이 뻘뻘 나면서 옷이 다 젖습니다. 동작도 엄청 민망하고요. 그래서 제 가슴이랑 포인트 라인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뚫어져라 보시더군요. 그러더니 한 말씀 하시는 겁니다.